그러니까 이게 저는 완전 발상 자체가 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과 정부가 왜 공조를 하고 있냐. 과거에 보면 빠른 산업화를 추진을 할 때는 정부가 어떻게 자본을 배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빠른 산업화를 원하고 있다. 국채를 풀어서 정부 부채를 가지고만 계속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저는 내년부터는 은행의 대출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보증을 해줄게. 이러면 은행들의 대출이 일어납니다. AI 관련돼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빅테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 하는 거고. 리스크는 결국은 뭐 기승전 달러 패권이 뺏기면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내러티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미국 정부가 국채를 잘 조달할 수 있는가.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죠. 최근에 이제 미국 부채가 많이 핫했었으니까 네. 투자의 관점으로. 캐리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뭐 사다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너무 빠르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들기 때문에 뭐 3.7, 3.6 이런 수준에서 장기채 비중을 늘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뭐 한 3.5에서 한 4.5 사이 밴드에서 장기 금리가 계속 꾸준히 유지될 거고, 그게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정책을 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중국 때문이에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AI가 과연 실적으로 연결될 때 그때는 진짜 이건 되게 폭발적일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버블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지난 8월 막 그때 블랙 먼데이 왔을 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니야. 그거 때는 되게 폭발적일 거야. 그럼 그거 언제로 보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그 기업들의 비용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비용이 떨어지면 기업들의 이익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해됐어요. 어찌됐건 간에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까지 전 내년부터는 투자를 더 많이 늘릴 거라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 자본적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은 고금리 때는 많이 못 늘려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많이 늘립니다. 그러겠죠. 근데 네. 95년도와 지금은 금리가 높았을 때도 자본적 지출이 꽤 많았다는 거죠, 기업들이. 그게 현재와 90년대와 가장 비슷한 점이거든요. 그게 보면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고, 이 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빅테크 최근에 알파벳 CEO가 7월 달인가 그때 그 얘기 했었어요. 과잉 투자, 가속 투자. 그 얘기 하면서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이 높았던 것이 좀 주가의 하락 요소로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7월 조정의 시작이었어요. 네. 근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과연 빅테크 입장에서 지금 현재가 과잉 투자일까? 네네. 매출액 대비해서 과잉 투자는 맞아요. 왜냐하면 7% 정도 지금 S&P 500 그 IT 기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 평균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율이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 높은 수준은 맞거든요. 근데 빅테크 중에서도 S&P 500 IT의 잉여현금을 보시면 네.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잉여현금 대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면 지금 빅테크는 여전히 엄청나게 잉여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잉여현금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얘도 분모가 엄청 큰 상황.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 돈이 엄청나게 넘치고 있다, 애들은. 그런데도 보조금을 받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저는 B2B에서 B2C로 넘어가면 실적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할 거로 보고 있고, B2C가 우리가 쓰는 순간, 우리가 체감하는 순간. 그때 사실 지금은 빅테크만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빅테크가 아니라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2차, 3차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사이클도 늘릴 거고,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내년 사이클을 보고 있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최종 목적이 잠재 성장률 향상인데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빅테크는 절대로 가지고 있는 잉여현금 대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최근에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 지출이 많다고 해서 주가의 캐즘 내러티브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치면 그냥 사실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 혁명이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금리 인하가 그 트리거가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되면서 그 기술 혁명을 더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초기 국면에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놓고 보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다음 장 그래프 한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기업들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95년 8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인데, 검정색이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 네. 그리고 빨간색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 검정색이 올라갈 때마다 빨간색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매출액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검정색이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죠. 네. 그때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어... 오른쪽 보시면 네. 애플이거든요. 네. 애플이 스마트폰을 이끌었잖아요. 네. 07년부터 해서. 그때도 보시면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 지출이 높았을 때는 주가의 상승폭이 적었는데 네. 결국은 자본적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커지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중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다갔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에 대해서 지출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더 늘리면 늘렸지, 금액은. 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었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랑 엔비디아인데 네. 제일 궁금한 다 거지 똑같아요. 지금. 예,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그 생성형 AI 모델 2024년 7월 달에 자본적 지출 우려 나오면서 떨어졌지만 네. 그때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출액으로 이어지면서 올라간다? 네. 그러면 주가의 상승폭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아... 오른쪽은 엔비디아는 그걸 극복하는 상황이고 지금 엔비디아도 2017년 그때 데이터 센터에서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네. 막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컸었지만 결국은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저는 AI 모델, 빅데이터, AI 인프라, B2B 정도 단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내년도에 어찌됐건 간에 금리 인하를 빅스텝은 아니겠지만 전 점진적으로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러면 AI 서비스 B2C 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AI 최적화는 사실 마지막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 자율주행.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사실. 그 뭐 어떤 기술보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마지막까지 최적화되는 단계까지 그냥 가는 건데 내년부터 해서 앞으로 2025년, 2026년은 이 AI 서비스와 AI 최적화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있었으니까 네. 테슬라 전망도 그게 마지막이니까 테슬라는 뭐 AI 서비스가 먼저 가고 최적화 간다고 하면 테슬라는 그 다음 단계에 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네, 기다려야 일단은 된다. 뭐 테슬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오늘 사가지고 내년에 오를 거를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 있어서 좋긴 한데 네. 뭐 또 트럼프 된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좋긴 한데 어찌됐건 자율주행 그게 쉽잖아요. 로봇택시도 이번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별로다면서 그렇죠, 또 빠졌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결국은 될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그게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그게 AI 최적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치면 앞으로는 AI 서비스 단계 B2C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AI 최적화 단계까지 가지 네.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국의 성장이 재가속화가 이뤄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일단 금리 인하, 이번에 있었던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 시발로 해서 더 굉장히 가속화가 빨라질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2025년도는 저는 미국의 성장은 재가속될 거라 보고 있어요. 미국의 실질 성장. 2025년은 네, 면목 성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2024년도는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의 민간 기업들 있잖아요. 민간 투자. 이게 과소 투자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아직까지는. 그 정부가 아직까지. 네네. 지금까지 정부 지출이 많았던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런데 앞으로는 B2B에서 B2C로 넘어가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작 그리고 투자 수요에 대한 증가 이게 결국은 제조업 부흥으로 저는 갈 걸로 보고 있고 밑에 표현 보시면 네. 이게 그 검정색 막대 그래프가 IT 기업의 투자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이 미국 기업의 순이익률이에요. 네. 2000년도 한번 보시고 08년도 한번 보시면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률 빨간색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검정색의 투자는 늘어나고 늘어나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당시에는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시기는 기업의 순이익률이 하락하는데 과잉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게 결국은 버블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네. 엄청 높게 그러게요. 순이익이 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투자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현재는 과잉 투자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과소 투자다. 이게 앞으로 과거에 그때처럼 올라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어요. 경기 침체 올지도 모른다라는 맞아요. 생각으로. 근데 그게 한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게 몇 개월 지났는데 만약에 침체가 없었다? 그러면 투자를 늘리기 시작할 겁니다. 공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안 늘리거든요. 지금 이 돈, 투자할 돈들을 지금 전부 다 MF에 넣어놓고 있어요. 아, MF에? 네. 그거를 가지고 빼와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저 MF도 말씀드릴 건데 네, 네. 그게 증시의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 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짜 엔비디아를 시스코에 비유하거나 또는 이번에 어떤 그런 AI가 너무나 과속화돼서 이거를 닷컴 버블에 비유해서 그걸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저는 불식시켜주시는 거네요. 지금 일단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 중심으로 이익률이 높고 그게 이미 과거와 다르고 보니까 투자는 그래프상. 하나도 늘리지 않았다. 빅테크 정도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네. 지금 어떤 기업도 지금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다들 지금 몸살이고 있다. 다 MF에 돈 넣어놓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면 이제 네. 지금 내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때는 그러면 재정 확대 그다음에 금융도 긴축이 아니라 완화. 네. 어차피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금융도 완화가 되기 시작할 거고 이게 제가 왜 그 2024년까지는 그 9월 이전까지는 왜 미국 정부는 재정을 확대했고 네. 금융은 뭐 긴축을 해왔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2024년까지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통화량을 늘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화폐에 대한 공급은 제어를 하고 근데 화폐에 대한 공급을 제어를 해버리면 GDP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과 통화 속도에 대한 고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통화량 자체가 못 올라가게 하면 이게 뭐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으니까 통화량이 안 올라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통화 속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했냐고 하면 미국 통화량에는 그 M2 있잖아요. M2. 그 M2에는 어떤 게 들어갔냐고 하면 뭐 은행들의 예금도 들어가고 뭐 많이 MMF도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MMF로 돈이 빠져나가면 네.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그거를 MMF에 넣잖아요. 네. 그러면 M2가 줄어듭니다. 아, M2가 MMF를 포함하지 않아요? 네, 그게 소매 MMF라고 해서 개인들이 넣는 MMF는 M2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기관들이 넣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M2에 포함이 포함되지 안 않아요. 돼요. 그러면 만약에 기관 입장에서 은행 예금보다 MMF에 주는 돈이 더 많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의 뭐 공제 기관들도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관들에 넣는 개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가입하고 있는 MMF 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네. 전체 통화량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M2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M2가 많아지면 이게 결국은 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버블로 가고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MMF로 돈이 가잖아요. 그러면 통화에 대한 그 신용 창출이 많이 안 일어나고 그냥 MMF에 대한 이자만 사람들이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자 받은 돈을 가지고 그걸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대신. 그렇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어도 소비를 하면 나의 소비는 그 사람의 소득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소비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통화에 대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GDP가 어떤 식으로 우상향을 했냐고 하면 2023년도 보면 통화량은 줄었는데 통화 속도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GDP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GDP가 올라갔으니까 단순하게 통화 속도는 그런 식으로 GDP를 통화량으로 나눠서 통화 속도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통화 속도 자체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그게 통화 속도 빨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 소비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냐면 물론 코로나 때 많이 뿌렸던 초과저축도 부분도 있었는데 초과저축은 많이 소진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줄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초과저축이 소진된 게 2024년 3월 달이었는데 3월 달에 그 초과저축이 소진됐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이제 침체가 올 거라는 시장의 뷰도 많았지만 저는 그게 안 올 거라고 봤던 가장 큰 이유가 MMF의 돈은 역대급으로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금리는 엄청나게 많이 5% 이상으로 주고 있다. 그게 다시 소비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통화에 대한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미국의 GDP가 이끌어왔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통화량만 계속 늘어났다고 하면 이게 화폐에 대한 신용 창출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못 잡았을 겁니다. 아마. 인플레이션이 효과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막 계속 막 디스인플레이션처럼 이렇게 줄어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재정을 계속 완화시켰지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긴축을 했던 가장 큰 이유 물가를 잡겠다는 거 있었지만 GDP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고금리를 주면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완전 발상 자체가 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과 정부가 왜 공조를 하고 있냐라고 네, 보는 네. 가장 큰 이유가 연준은 한 번씩 문제 생길 때마다는 뭐 돈 풀어줬거든요. 근데 계속 금리는 인상한다라고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했잖아요. 그 금리를 인상했던 것조차도 미국이 소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화량 화폐는 줄어들었지만 통화 속도가 계속 올라왔다. 그 통화 속도의 원천은 MF에서 나오는 돈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MF에 돈이 잠겨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로 딴짓을 안 해요. 뭐 이상한 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그 정도 돈으로는 소비만 하지 그걸로 막 집 사고 이러지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돈을 뭐 예금 넣고 있으니까 MF에. 이걸로 버블을 막았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 긴축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잡은 거죠. 통화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네. 자산 버블이 안 일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정부는 통화량을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국채를 풀었지만 정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했지만 네. 실제 통화량은 줄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정부가 영준이 지금 계속 공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금융이 완화되는 금리 인하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다음 장 한번 네. 내용이 근데 좀 어렵죠. 어려워요. 네. 제가 사실 공부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이거가 제일 어려웠어요. 네.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왜 이게 유의미한지 우리가 네네. 알아둬야 되는지. 네, 이게 제가 그 MMF로 돈이 많이 가서 실제로 통화량이 줄었다. 이게 결국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보는 통화는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M2가 계속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다라고 하면 네. 통화 승수라는 게 올라갔을 거예요. 통화 승수. 통화 승수가 결국은 M2를 보는 통화로 나눈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창출. 네. 대출해서 뭐 사고, 대출해서 뭐 네네네. 사고. 그게 지금 빨간색 그래프고요. 네. 파란색 그래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폐 유통 속도. 어. 그래서 2017년부터 제가 2024년까지를 가져왔는데 네.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가면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가 계속 올라가는 방식이고, 네.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가면 이게 신용 창출이 일어나면서 자산시장이나 실물시장으로 그 대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는 계속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렇네요. 이 코로나 때 팍 꺾였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더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소비에 대한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소비가 습관이거든요, 습관. 원래 내가 소비를 요만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못했다가 이제 억눌려 있던 소비를 늘리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옛날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통화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돌아왔다라고 하면 네. 미국이 이제 GDP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통화량 확대밖에 없습니다. 그 통화량 확대는 결국은 신용에 대한 창출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이 통화량 상승이, 그 M2 통화량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상승이 유의미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어찌됐건 간에 금리 인하가 일단 트리거가 됐고, 네. 정부가 그런 방향을 유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본격적인 통화량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게 네. 2025년 내년부터. 네. 다음 장 보시면 네. 그 은행들이 지금 2022년부터 해서 빨간색 그래프가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YOY를 가지고 온 거고, 네.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통화량이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전년비 대비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 그래프를 보시면 은행들도 지금 2022년 이후에 대출을 확 줄여놓은 상황이고 통화량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기업들이 투자 수도를 유도해야 되는데 절대 기업들이 금리 인하가 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대출을 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들은 은행들을 통해서 이런 대출을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부가 원하는 산업 쪽으로. 과거에 보면 빠른 산업화를 그 추진을 할 때는 정부가 어떻게 자본을 배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냥 돈 풀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뿌려준다?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 그게 코로나 때 했던 방식이고요. 네. 예전에 프랑스에서 했던 방식, 그리고 뭐 영국에서 했던 방식,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했던 방식들을 보면 특정 섹터, 특정 기업 쪽으로 돈을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도 현재로 지금 빠른 산업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고, 지금까지는 정부가 국채를 풀어서 정부 부채를 가지고만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다고 하면 저는 내년부터는 은행의 대출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은행들도 지금 대출에 대한 여력이 지금 매우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은행들에게 그냥 대출해줘 이러면 대출 안 해주는데 네. 네가 해주는 대출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해줄게. 이러면 그렇죠. 은행들의 대출이 일어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내년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뭐 연준이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많이 확장시키고 대출을 다시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했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이런 방식은 과거의 재정 정책이 재정 확대가 시장을 이끌었던 방식처럼 정부가 은행들을 통제해가는 방식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계획 경제. 네. 옛날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정부가 영국 그 5대 은행들한테 어떤 식으로 했냐고 하면 야, 니네가 지금 우리 통화량이 지금 이래.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GDP를 올려야 되니까 통화량을 이만큼 확대시켜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부는 은행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대출을 풀어라는 거죠. 네. 너가 해주고 싶든 해주고 싶지 네, 않든. 네. 근데 뭐 아무한테나 풀면 안 되니까 어떤 특정 이런 기업들이나 특정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게 유럽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저는 앞으로 미국이 과연 여기서 산업화를 끝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전 내년부터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네. 이게 전년비 YOY 그래프니까 뭐 전년 대비해서 얼마큼 올라갔다 이걸 보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올라오긴 추정하지만 이게 좀 더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년부터 미국의 실질 GDP 견인하는 동력은 민간 투자일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이거는 정부에 의해서 뒷받침된 네. 민간 투자다. 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 중심으로 민간 투자가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일단 비용이 높아서 이내를 투자를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보증이 들어가면 비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보조금 지원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AI 관련돼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빅테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 가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은 정말 좋고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좀 투자할 맛도 날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은 리스크는 짚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리스크요? 리스크는 결국은 뭐 기승전 달러 패권이 뺏기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그 내러티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미국 정부가 국채를 잘 조달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네. 그거를 아무도 안 산다? 네. 그러면 돈 조달이 안 되잖아요. 네.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나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해나갈지가 그렇죠.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동안은 미국이 단기 국채 중심으로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중기 국채 2년에서 한 5년 이내의 국채를 비중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2023년 그 2년, 3년, 5년의 국채 발행량 보시면 네. 2023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2023년에는 거의 단기채로 발행했어요. 근데 2024년에는 단기채 순 발행량보다 2년에서 10년 이내에 그걸 중기채라고 하거든요. 중기채 발행량이 더 많았어요. 순 발행량이. 네. 그래서 미국도 실제로 보면 단기채라고 무조건 발행하면 좋겠지만 그게 무한정 발행 못 하거든요. 그거를 봐가면서 지금 계속 발행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2년에서 5년 정도 발행을 해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럼 이쪽에 발행량을 밀려가고 이제 앞으로는 10년 이상의 장기채에 대한 발행도 계속 늘려가려고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그리고 금리가 막 다시 인상될 것 같으면 또 안 사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금리에 대한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금리 인하를 이제 9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네. 내년에도 인하를 할 거고 네. 그런 관점 자체가 앞으로는 뭐 중기채, 중장기채에 대한 비중을 이제 얘들도 올려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를 계속 봐가면서 네. 이쪽에 비중을 올려갈 거고 국채를 그런 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사실 매크로 환경적인 분석이고 투자자의 측면에서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가 많이 핫했었으니까 네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성장이 만약에 미국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장기채 금리는 성장과 물가의 합이거든요. 성장이 높으면 장기채 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내후년까지 거의 3% 초중반까지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10년 금리가 최근에 3.6, 3.7까지 네. 내려왔었거든요. 내려왔죠. 그것보다 기준금리를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 더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채를 그때도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저는
내년에는 성장이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네. 성장이 좋으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잘. 왜냐하면 성장에 의한 물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저는 3.7에서 한 4.5 정도 사이에서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어요. 향후 앞으로 한 1년에서 뭐 길게는 2년 정도?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장기채 금리를 그냥 캐리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뭐 사다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너무 빠르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들기 때문에 뭐 3.7, 3.6 이런 수준에서 장기채 비중을 늘리는 거는 좀 약간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아, 대신 이게 만약에 미국식 장기채 금리가 4.5를 넘어가고 한다. 그러면 사도 된다고 보는 게 성장과 물가가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장기 금리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합대로 네.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미국이 이런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안해지거든요. 자산시장에 네. 급락이 오기 때문에 장기채에 대한 금리를 못 올라가게 수급으로 내년부터는 막을 걸로 보고 있어요. 미국 장기채를 누가 살까? 네. 너 말대로 성장이 높고 물가가 높으면 그러게요. 미국 장기채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도 안 사지 않을까. 특히나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미국 장기채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미국 장기채에 대한 결정적인 수요는 항상 국외에서 왔습니다. 그 해외 중앙은행들. 근데 해외 중앙은행들은 보통 얘들은 사면 단기채를 안 사거든요. 네. 중장기채 많이 사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를 해외 중앙은행들이 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해요. 그 자본 차익이 아니라. 결국은 자국 통화가 절상되는 시기, 네. 연준이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에는 네. 미국 국채 삽니다. 자국 국채가 뭐 절하되건 되는 시기에는 미국 국채를 팔면서 이제 네, 그걸 방어하겠죠. 네, 네. 근데 어찌됐거나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환율에 대해서 달러를 너무 강하게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 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다고 치면 자국 통화가 더 이상 절하되는 것보다는 절상되는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보면 얘네들은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래프 보시면 뭐 달러 인덱스가 항상 그 달러 인덱스와 그 외국 공공기관의 미국채 보유를 보시면 네. 달러 인덱스가 막 올라가면 네. 미국채 보유를 파란색으로 보면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쵸. 판다는 거예요. 아. 근데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된다? 네. 내려온다? 그러면 그 비중을 늘립니다.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내려온 내려왔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러 인덱스가 뭐 급락은 아니겠지만 안정된다라고만 네, 이 상황이 보여요. 만들어져도 외국 중앙은행들은 미국채 보유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상향으로 간다. 네. 네. 그런데 뭐 만약에 외국 중앙은행이 안 산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미국 은행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장기채에 대한 수요를 계속 메꿔갈 걸 보고 있어요. 미국 은행들이 지금 장기채를 못 사요. 규제로 막아놔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자본금을 이만큼 채우라고 하는 SALR이라는 규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국채에 대한 그 수요가 분모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사면 자본금을 많이 채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국채를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근데 은행이 사도록 유도해야겠다? 그러면 이 SALR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미국 은행들한테 국채를 사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보고 있고 네. 항상 이게 물가가 우려가 되거나 성장이 우려가 됐을 때 장기금리가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 대부분 보면 헤지펀드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수요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은행들은 한번 사면 그냥 쭉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의 규제를 연준이 풀어줬다고 하면 네. 연준이 미국 국채에 대한 그 변동성을 제어하겠다라는 게 헤지펀드한테 어느 정도 던져준 거거든요. 그러면 헤지펀드들 거기서는 이제 국채에 대한 그 채권 자격단 형태로 운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막 국채 매도하고 이런 방식 있잖아요. 걔네는 선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못 갈 거기 때문에 아무리 물가가 뭐 엄청나게 높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적정 수준의 물가와 적정 수준의 물가 연준이 목표하는 것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 금리가 뭐 엄청나게 폭등하고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3.5에서 한 4.5 사이 밴드에서 장기 금리가 계속 꾸준히 유지될 거고 그게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정책을 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중국 때문이에요. 그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다시 저금리로 회귀를 하잖아요. 만약에 저금리로 회귀하고 연준이 뭐 양적 긴축을 멈추고 양적 완화를 한다. 이게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연준의 네. 보유증권,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대조표 YOY이거든요. 네, 보여요. 파란 그리고 그래프. 그 회색 바 그래프가 네.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이게 내려간다고 하면 디플레이션이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데 네. 연준의 양적 완화가 결국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살아납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지금 패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저금리는 연준이 절대로 원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권을 위해서는 적당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적당한 긴축 금리 수준이 장기간으로 3%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 중국이 빠르게 못 올라오거든요. 중국이 빠르게 올라오면 결국은 걔네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 쏘고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또 AI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가려고 하는 속도보다 중국이 이 속도를 못 따라오게 하려면 적당한 긴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장기금리도 빠르게 떨어지는 것보다 그냥 일정 밴드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너무 장기금리가 위로 올라가면 미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려고 하는 정책이 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